반갑습니다. 먼 걸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젊은 청년인데 또 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신 대선배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하신 지도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또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셔서 저희 대한민국의 기틀과 발전을 이루셨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종북 세력들과 함께 규합하고 있는 세력들이 거의 대한민국을 침탈하듯이 또 사법기관들을 이용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리가 결국에는 저는 김정은이라 생각을 하고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지향하는 애국 활동의 방향은 일단은 저희가 더 이상은 대한민국 내에서 종북 세력들이 행하는 공격들의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방향으로 지금 좌쪽에 있는 진보 성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종북 세력들이 공격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애국 세력들이 저 적들의 머리를 잘려버리는 일을 먼저 좀 시작을 해야 된다. 이제 방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북한 정권의 집단학살을 중단시켜라라는 1인 시위를 예전 한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한 1000일 가까이를 1인 시위를 하고 탈북자들 분들을 만나서 탈북 사역들과 함께 북한 내에 또 간첩들의 현황들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탄핵 사태도 그런 것들의 공부를 기초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그게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애국 활동을 좀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사실 활동을 활발하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북한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저희 대한민국의 문제를 넘어선 게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북한 뒤에 있는 그래서 저희 주위에 있는 4대 열강들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사실상 다른 강대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힘이 미약한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일단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대한민국으로서 어떠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친대한민국주의로서 어떻게 지금 방향성을 나아가야 될지 심각한 고민들 참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대한민국이 결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북한 동포들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는 지금 현 인류의 가장 최강대국인 미국과 함께 동맹을 맺는 것이 친대한민국주의자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저희의 강력한 동맹을 맺은 미국이 어떠한 대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이 어떠한 지금 나라를 주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젊은 청년들이 그런 것들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힘이 없으면 궁극적으로는 북한 문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맹국의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엇박자가 이제 생기면서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근래 이제 한 10일 정도 뒤면 철강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폭탄이 떨어질 거라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뭐 1.4만 개의 잡이 없어지고 한 6조 원 가까이에 되는 이 재정들이 거의 공중분해가 된다는 이제 사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맞춰야 된다는 것은 실감적으로 지금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지금 대전략이 무엇일까? 그리고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이 사실은 북한 문제를 두고는 설왕설래하는 또 한국의 많은 기자들이 친중적인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의중을 거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박사님들을 만나 뵙고 또 공부를 한 결과로는 지금 미국의 궁극적인 제가 봤을 때 대전략은
일단 북한이 주적이 아닙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북한은 일단은 군사력 차이가 10배나 나는 나라고, 북한을 두고 미국이 지금 주적이라 얘기하면서 싸움을 한다? 이건 거의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북한을 두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요. 미국의 주적은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뭐 당연히 떠오르는 패권국이기 때문에 지금의 절대적인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그 떠오르는 패권국을 누르는 것들은 당연합니다. 근데 과연 제가 반문을 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만큼 지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또 지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한민국에서는 친중을 해야 된다, 친밀해야 된다는 이 의견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중국이 과연 떠오르는 패권국으로서 미국을 대적할 만한 힘이 지금 있는가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중국이 일단은 2015년부터 그 생산 가능한 노동 인구 연령이 거의 지금 50대로 2050년 때는 50세로 상승이 되고 있고요. 2015년부터는 생산 가능 노동 인구가 급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8%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중국은 점점점 줄어들면서 1.8%입니다. 뭐 중국의 정부에서는 7% 발표를 하는데 그거는 거의 중국 정부에서 자기네들의 국익을 위해서 거의 거짓말식으로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인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거의 1.8%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중국의 경제는 거의 멈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중국이 과연 미국을 앞질를 수 있는가? 지금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있는 국가도 미국이고, 또 셰일가스가 시추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견돼서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강국으로, 제가 봤을 땐 거의 제가 읽었던 기사들로는 전체 생산되는 전 세계 석유량보다 지금 미국에서 시추될 수 있는 석유량이 더 많다는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 10년 가까이는 국제 정치가 중동과의 테러, 중국의 부상, 그 다음에 지금 한 5년, 3년 사이에서는 에너지 붐, 에너지를 누군가가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 정치학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중국은 절대로 미국에 따라올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상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봤을 때는 주적이라고 보기에도 참 힘든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자극하는 것은 경제 성장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지금 거의 석유가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석유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중국에 석유를 가지고 수입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해상로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이 수단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육지를 통해서 중국에서부터 이란이나 이런 중동 국가에서부터 석유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인도 환태평양 전략을 사용하시면서 해상로를 통한 중국의 원유 공급로는 다 거의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국이 예전부터 예측을 하고 내륙적으로 긴 송유관을 1대1로라는 전략을 통해서 긴 송유관을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부터 중국 본토까지 오는 송유관을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란까지 가는 이 통로에 거의 스탄자 붙는 국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스탄자가 붙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시아파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그러한 송유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이런 시아파 테러리스트 단체들, 헤즈볼라나 이란 쪽에 거의 대부분 잡고 있겠죠. 이런 시아파 관련된 테러리스트 단체들과 오래전부터 밀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상 미국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지금 중국을 손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지금 중국의 1대1로를 통한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단체 그리고 시아파 테러리스트 단체와의 연계가 상당히 큰 힘을 작용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미국이 사실상 셰일가스가 당연히 시추가 되고 난 뒤에는 에너지를 주도를 하긴 했지만 중동의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근래에 사실 중국이 지금 주적으로서 무너뜨리기 전에 헤즈볼라나 이런 시아파 이란이 결국엔 그 다음에 타겟의 대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이란의 손을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대전략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중국을 먼저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러한 중국의 손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이미 시아파 관련된 테러리스트 단체들과 너무나도 긴급한 이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란이 혹시라도 미국이 북한을 쳤을 경우 중국이 시아파 테러리스트 단체에게 선동이나 또 부탁을 해서 북한을 치는 동시에 중동 국가 내에서 엄청난 테러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런 것들 좀 많이 간파를 한 상태여서 근래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만약에 북폭을 했을 때 중국이 시아파 테러리스트 단체들을 이용을 해서 미국의 눈을 두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선포함으로써 중동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거의 맡겨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요, 이러한 대전략을 통해서 북폭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차근차근씩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봤을 때 그렇다면 과연 북폭을 미국이 안 할 것이냐, 이러한 미국의 대전략상 북폭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북폭은 미국의 대전략상으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래전부터 또 이런 이란과 또 시아파 무장 세력들과의 또 보니까 조교들을 많이 보내기도 했었었고 핵무기 기술을 발전을 하기 위한 또 기술자들도 이 시아파 테러리스트 단체들에게 많이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거의 공동체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미 지금 많이 간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손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신들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부터 손을 봐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의 현 입장이기 때문에 북폭이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마도 지금 많은 분들께 조금 설왕설래 하시는 부분들이 작년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폭을 한다고 이제 매스컴에서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도중에 갑자기 그런 북폭 얘기를 중단하시고 북한의 문제를 이제 중국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중국 너희들이 한번 해결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거의 공을 토스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공을 토스할 때도 이 미국은 확실히 그런 전략들이 딱 체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국이 반드시 북한을 손을 못 댄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손을 못 댈 걸 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금 중국을 손을 보기 위해서는 테러리스트 단체들을 지원한 지원국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들어가는 게 사실상 미국에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중에 북폭 얘기를 하다가 북한 문제를 중국한테 넘기고 중국이 해결 못할 것이라는 걸 대충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북한 문제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북폭 이후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생화학 무기라던가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제 수용소 문제, 그리고 북한 핵무기 문제 같은 것들을 분명히 국제사회에서 공론화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이러한 북한의 문제에 관련돼서 엄청난 지원을 지금까지 해왔었고 거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국제사회 내에서 미국이 중국에 관련된 엄청난 경제 제재가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명분을 위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도중에 북한 문제에 대한 공을 중국한테 넘겨준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거의 북한 문제 해결하지 못했죠. 그 근래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제 예상을 하고 지금 하셨던 게 바로 포괄적 해상 봉쇄. 근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포괄적 해상 봉쇄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지금 완전히 북한은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근래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북한 내에 있는 핵시설이라던가 정유시설들이 이스라엘 모사드가 여러 가지 공작을 함으로써 많이 이렇게 제거가 되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정유시설의 송유관이 다 중국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가 폭발이 일어나게 돼 나진이나 선진지역에 근래에 뭐 한 2시간 동안 불기둥이 일어나면서 그 정유시설이 폭파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결국엔 뒤에서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미국의 CIA에서 다 공작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정보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송유관이 뭔가 폭발에 터지게 되면 당연히 중국 측에서는 송유관을 차단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안 그러면 이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석유를 제공할 수 있는 거는 해상로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포괄적 해상 봉쇄라는 작전을 통해서 미국이 다 차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북한의 계속적인 핵실험과 또 원유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육로를 통해서 암암리에 북한의 석유를 나누는 것밖에는 이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더욱더 미국이 중국을 잡을 수 있는 큰 명분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지금 미국에서는 치밀하게 다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주적을 잡기 위해서는 북한을 반드시 손을 봐야 되고 북한의 문제를 중국에 토스를 함으로써 테러리스트 단체 지원국을 너희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래에 지금 중국에 관련돼서 62조 원짜리 관세 폭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301조라고 하죠. 이 301조를 발의를 하려고 좀 준비 중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 내 시진핑이 거의 소위 얘기하면 똥줄 타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률이 거의 1.8%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금 영토가 거의 대부분의 영토들이 소수민족들이 모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수민족들은 공산당에 충성하는 세력들이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 소수민족들이 중국의 치하 밑에서 있는 것은 경제 성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북한 문제를 가지고 중국에 대한 엄청난 경제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중국의 경제가 지금 부채 위에 부채를 쌓은 상태에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요, 중국에 뭉쳐져 있는 소수민족들이 제 생각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독립선언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거를 이미 좀 예측을 또 벌써 다 하시고 근래 대만 여행법을 지금 통과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사실상 중국의 붕괴 이후에 소수민족의 독립을 사실 좀 준비하고 계시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대만 여행법을 통과시킨 것들이. 그러니까 원 차이나 시진핑이 생각하고 있는 중국몽을 지금 거의 완전히 시초적으로 박살을 내는 게 지금 대만 여행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초로 지금 하나 둘씩 중국을 또 무너뜨리기 위한 준비들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대전략상으로도 반드시 중국을 손보기 전에는 북한부터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국제 정세를 쭉 보시면요, 미국이 왜 북한을 칠 수밖에 없고 북한을 치고 난 뒤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데에서 아시면 북폭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북폭을 합니다. 이 대전략상으로 보고 여러 가지 정세들을 보았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쭉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사실 젊은 청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런 미국의 대전략에 반하는 입장을 표하게 되면 지금 문재인이 당하는 일들처럼 이러한 일들을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만약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미국의 대전략에 엇박자에 놓게 되면 한미 FTA도 파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주한미군 철수도 잘하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주한미군 철수가 되면 오히려 미국이 북한을 칠 수 있는 여건이 더 마련되기 때문에 만약에 북폭을 하고 난 뒤에 북한군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런 형식으로 될 것 같아서 주한미군 철수도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쭉 봤을 때는 분명히 북폭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래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북한에 관련돼서 대화론자들, 빅터 차라던가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했던 스티븐 배너는 예전부터 이미 잘린 상태고 근래에 제가 보니까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국무부 내에서 그 조셉 윤이라는 대표도 보니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에 관련된 강경론을 이제 정책을 쓰시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정부 내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세력들이 점점 좀 제거가 되고 있는 상태고 마이클 폼페오, 틸러스 국무부 장관도 계속적으로 북한에 관련돼서는 대화를 얘기했었습니다. 틸러스 장관도 결국은 경질이 됐었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들어오는 새로운 임명되는 사람들이 보면 마이클 폼페오라든가 대북 초강경론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또 마이클 폼페오 지금 신임 국무부 장관이 지난주에 폭스뉴스에서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는 것들 보니까 CIA에서 나온 보고서를 주말 내도록 이제 분석을 했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CIA 보고서를 분석을 했냐 보니 지금까지 미북 대화에 관련돼서 특별히 이제 미북 정상회담 때 어떤 것들에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CIA에서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내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북한의 이런 기만 전술에 지금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절대 속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을 이 폭스뉴스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5월 달에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는 전제 조건이 북한이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야지만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이미 지금 북한 정권의 정체성이 핵이 되어 있고 핵실험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구태타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절대적으로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CIA 내에서 북한 관련된 최고 전문가들도 북한이 심지어 핵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핵폐기에 관련된 실질적인 증거를 미국 측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핵폐기라는 것들은 사실상 거짓말에 불과하고 제재한 동안, 경제 제재한 동안 거의 불확실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 CIA 정보 측의 최고 북한 관련된 최고 전문가들,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의 이런 이야기를 총 종합해 봤을 때도 지금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선제 타격과 김정은 참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많이 벌이고 있다는 것들이 참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숨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가시화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5월 달에 이제 세기를 받은 것은 제가 봤을 때 5월 달 내에는 북한이 분명히 핵실험, 핵폐기에 관련된 실질적인 증거나 행동을 못 보일 것을 예상을 하고 5월 달이 군사적인 제2단계 군사적인 작전을 시행하는 데드라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근래에 계속 또 바그다드를 함락했던 미 3사단이 지금 한국에 다시 들어오기도 했고, 또 동해 앞바다에는 수많은 미국의 핵 잠수함들이 이미 지금 포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국에서 분명히 지금 북한이 이번에 대화라는 비핵화를 단어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농간질을 하려고 하다가 역으로 대통령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김정은은 우리 남한 측 관계자를 만났을 때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남북 대화가 있고 난 뒤에는 선조가 이루어놨던 그 조약들을 이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반도 비핵화는 조선반도 비핵화겠죠. 이제 북한에서 김정일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었던. 그러니까 조선반도 비핵화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 철수가 있다는 전제 조건이어야 되고요. 핵 우산에 대한 폐기 조건이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남북 대화 때는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금 한국에 있는 정의용이라던가 이런 또 그 서훈 국정원장이 아마도 북한과 이런 전략들이 다 짜고 갔을 겁니다. 근데 미국에 건너가서는 한반도라는 단어를 쏙 빼고 비핵화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또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과 백악관 측에서는 대충 다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나 안 그러면 해구산 폐기를 전제 조건이 아닌 비핵화를 얘기를 했으면 5월 달에 만나줄게. 이렇게 얘기가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백악관 측에서. 근데 그 백악관 측에서도 대화의 전제 조건은 행동을 해야지만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입장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도 내분적으로 뭔가 반란이 일어날 것 같고, 비핵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 지금 이미 경제 제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2단계 경제 제재는 결국에는 군사적 옵션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사실상 사면 초과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미국의 이런 이 백악관 측에서는 북한과 한국의 문재인이 핵무기를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농간질을 할 수 있는 것들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거의 북한은 핵을 가지고 대화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태에 불능 상태에 왔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궁극적으로는 지금 북한 내에서는 제가 태영호 공사라던가 여러 또 북한 탈북자분들 고위 관료층들 분들을 만나보면 내부에서 쿠데타가 지금 거의 임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내분이 많이 쌓여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래 뭐 CIA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것들이 이제 북한 내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그래서 지금 북한 내에서는요, 김정은이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미국이 반드시 또 5월달 내에는 아마도 북폭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애국 세력들이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또 이제 북한의 북폭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제 북한이 북폭이 되고 난 뒤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영토를 두고 엄청난 영토 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게 이제 제 걱정입니다, 사실은. 북한 영토를 두고 엄청난 영토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영토 분쟁에 사실은 저희가 북괴가 무너지고 난 뒤에는 가장 주적으로 생각될 존재가 사실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위에 뭐 어떤 박사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북괴 붕괴 이유는 미일 연합 정부를 세울 거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일본과의 치열한 외교 전쟁도 좀 펼쳐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 하는 일들을 보면 과연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북한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에 넘겨줄 것인가?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애국 세력들이 지금은 북한 영토를 두고
통치권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내에서 우리가 소수라고 할지라도 국제사회 내에 북한 문제에 대한 실상, 그 북한 정권에 대한 붕괴에 대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명분과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 김정은의 붕괴뿐만 아니라 문재인까지 좀 손을 보려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비트코인 관련된 대북 송금 정황들을 다 이미 파악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뭐 임종석이 계속적으로 뭐 레바논이나 아랍에미리트 가는 것들도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아파 테러리스트 단체와 연관이 있는 북한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단체들과 뭔가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에서 이미 다 정보를 수집해 놓은 상태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요, 지금 이미 철강 관세도 지금 대한민국의 10일 뒤에 이제 때려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엄청난 이제 파급 효과들이 올 것이고, 한미 FTA가 파기가 되면 아마도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이 대한민국 내에 지지율을 급락시키고 난 뒤에는 북폭 이후에 문재인이 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북한 정권과의 이런 커넥션들을 국제사회 내에서 밝혀내면서 문재인도 함께 처벌할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문재인도 같이 손을 보실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정황들을 보았을 때. 그러면 문재인 정권도 북계 붕괴 이후에는 같이 청산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 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지금 세력 이외에 우리 진정한 국가 중심 세력인 우리 애국 세력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과 북한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말고 보수 정권이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 북한 핵폐기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일본처럼 북계 붕괴 이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을 텐데, 문재인이 완전히 이제 종북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저희가 미국과 또 국제사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북핵 문제 가지고 국제사회 내에서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드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 그게 이제 북한 인권 문제겠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는 것들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두 번째 방법은 북한 인권 문제인데, 지금까지 북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북한 문제를 다루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경제 제재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선배님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경제 제재로는 절대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한 10년 가까이를 북한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인권 가지고는 도저히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 내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주민들의 노예방과 북한 지하교인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군사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국제법상으로 군사적인 제재, 그다음 군사적 옵션이 들어갈 수 있는 국제법이 무엇이 있을까? 범죄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제 많이 공부를 해보니 집단학살 범죄라는 제노사이드 범죄가 있습니다. 이 제노사이드 범죄는, 집단학살 범죄는 국제법상으로 군사적인 옵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노사이드 범죄로 근거를 해서 처형이 됐던 게 바로 리비아의 카다피입니다. 그래서 리비아의 카다피의 절친이 바로 김정일이었었죠. 그래서 이 김정은이 아마도 저희 이런 애국 세력들이 집단학살 범죄를 가지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다뤄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장 겁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내에서도 그렇고 국제법상으로도 군사적 옵션이 가능한 한 가지 범죄가 바로
집단학살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집단학살 이제 북한 문제는 인권 차원이 아니라 집단학살 범죄로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뭐 COI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마이크 커비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다 조사하고 난 뒤에 첫 기자회견 자리에서 첫 마디가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벌어졌던 집단학살보다 더한 집단학살 벌어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 얘기를 했었었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북한 문제를 집단학살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게 집단학살로 범죄로 무언가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군사적인 옵션을 자동적으로 같이 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뒤에는 지금까지 중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 내에서 사실상 중국의 눈치를 본다고 북한 문제와 집단학살을 알면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황들을 쭉 봤을 때 미국이 이미 지금 중국까지도 손볼 수 있는 모든 전략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의 붕괴도 사실 저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저희가 집단학살 범죄에 대해서 북한 문제를 적용시키는 얘기를 목소리를 높이면요, 미국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내에서도 그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같이 동참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을 하면 북한의 문제를 국제사회의 지지와 또한 미국의 또 이 북한의 정권의 붕괴를 위한 또 명분 그리고 무기를 하나 더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북한 영토, 북한 주민의 통치권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생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의 문제를 인권이 아닌 집단학살의 범죄로 다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가면 아무리 문재인이 날뛰더라도 미친 짓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는 문재인까지도 같이 뭔가 청산할 수 있는 바운드가 다 지금 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략도 사용하면 분명히 마지막에는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전략, 북한, 중국, 그 다음에 그 중국 뒤에 있는 시리아, 뭐 예를 들면 뭐 이란도 있겠죠. 이러한 시아파 테러리스트 단체들을 손을 본다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전략은 맨 마지막에는 제가 봤을 땐 중동 국가의 평화협정 체결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맨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대전략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중국이라는 돈줄을 막음으로써 시아파 이런 이란과 시리아 같은 이런 시아파 테러리스트 단체의 명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대전략을 위해서는 북한도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이 대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반드시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전략을 봤을 때도 북한은 반드시 손을 봐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재인이 어떤 일을 하든 말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쌓고, 저도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친대한민국 주의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과연 어떤 것들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이렇게 사실은 이제 때가 거의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외쳐야 됐다 생각을 해서 1인 시위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저희 젊은 청년들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런 좀 올바른 시각들을 쭉 갖고 있게 되면 많이 깨어날 수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또 젊은이들을 접근하는 방식들이 거의 대부분이 역사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사관을 가지고 뭔가를 접근하시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신데, 제가 젊은 청년으로서 행동하면서 특별히 주사파 세력들 이런 또 자익적인 성향이 깊은 아이들과 전쟁을 해본 결과, 첫째로는 걔네들은 거의 1950년대 주사파 사상에 점철되어 있는 국제정세관을 계속 지금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에서 가르치면 일단 자기는 한 방 먹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국제정세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건 잘못된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마지막으로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관이 어떻게 건국사관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돌아오는 결과들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좀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이제는 북한의 문제도 바라보고 또 미국에 어떻게 저희가 도움을 줌으로써 국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강연은 여기까지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